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긴긴 휴일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마음 그렇게 편하게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박근혜의 눈물이 50대 이상의 연령층에게 지금도 통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통탄스러울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지금 50대, 60대 이상의 연령층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언론을 완전히 장악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불리한 보도만 해도 바로 중앙정보부에 끌고 가서 고문을 가했던 그 엄혹했던 그 상황 탓이기도 할 겁니다. 제대로 보도 못하고 항상 박정희를 신격화하는 그 보도의 세례를 받고 자랐던, 그때 인격이 형성되었던 시기를 보냈던 그 50대, 60대 그들에게는 여전히 박정희가, 그리고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젊은이들에게 마치 아이유처럼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암살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코스나 혹은 리비아의 가다피처럼 그 실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 채 그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박정희의 신화를 깰 기회를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제가 6월 6일 현충일 설악산 능선을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죠. 언론, 특히 방송, 공정한 방송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권력이 항상 자기 자신의 노선을 지시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은 비단 한국만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영국의 BBC 방송도 그렉 다이크 BBC 사장이 2003년 런던대 골드스미스 칼리지의 심포지엄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집권당은 언제든 그들 노선을 지지해주도록 압력을 넣었지만 이것을 거부해온 것이 바로 BBC의 역사였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권력의 압력은 영국에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렉 다이크 BBC 사장 블레어 정권의 압력을 거부합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에 참여한 영국의 입장을 BBC가 권력에 유리하게 보도해달라고 압력을 넣었지만 거부하다가 결국은 권력의 압력에 밀려 2004년 1월 쫓겨납니다. 정현주 KBS 사장이 쫓겨나던 때하고 똑같습니다. 다이크 사장 퇴임 인사를 하러 보도국에 들렀다가 열렬히 오히려 박수를 받습니다. 그렉 다이크 BBC 사장 책상에 올라가서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은 BBC의 정직성과 독립이었다라고 외쳤고 수많은 기자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이크 BBC 사장이 사옥 밖으로 나가자 군중이 운집해서 그의 차를 가로막았고 한 여성은 그렉 사장의 차 앞 유리창에 그렉 사랑해요라고 썼다고 합니다. 결국은 KBS의 문제는 박근혜 방송, 박바방송, 청와대 방송, 청년방송을 하도록 해온 그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구성원들, 그러한 불공정한 방송에 길들여져서 저항하지 못했던 구성원들의 잘못도 있는 겁니다. KBS와 MBC 문제점은 항상 권력에 유리하도록 인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화된 그 지배 구조에 있는 겁니다. KBS 이사회에는 여야가 7대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 초청권을 갖는 방송통신위에도 절대다수 위원이 정권을 선임하기 때문입니다. KBS 이사의 이사들은 이사 추천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데 방송통신회 역시 그 다수의 위원들이 정권이 선임하기 때문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 MBC MBC 이사들의 모임인 방송문화진흥회 역시 비슷하게 운영됩니다. 이런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항상 그 불공정한 보도 계속될 겁니다.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공영방송인 독일의 ARD와 JDF 그리고 프랑스의 FT, 노르웨이의 NRK처럼 경영권 창출이 여당이 아니라 여야의 균형위원회 또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방송평의회에 맡겨져 있는 점, 그것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방송은 태생적으로 공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세계적인 공영방송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이들 기구에서도 사장 선임은 4분의 3 또는 5분의 3 이상의 특별다수제로 의결하게 돼 있어서 여당의 전횡은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BBC 역시 정부가 기구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BBC 트러스트에서 사장을 선임하지만 위원 간의 합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블레어 정권 다이크 사장을 몰아냈지만 그 후임으로는 야당도 인정하는 BBC 출신의 마크 톰슨을 지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신료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수신료는 올려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수준의 방송이라면 2,500원도 아깝습니다. 드라마만 하더라도 너무 많기도 하지만 회당 수천만 원을 준다는 인기 작가와 톱 탤런트에 의존하는, 그래서 고비용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수신료를 흔쾌히 올려서 내리는 국민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BBC의 이스트 엔드스라는 드라마 30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스트 엔드스. 이스트 엔드에 사는 사람들의 뜻입니다. 이스트 엔드는 우리나라로 치면 달동네입니다. 달동네, 이스트 엔드의 서민 주거지역을 배경으로 달동네 사람들 같은 드라마 30년째 방영되고 있지만 평범하게 생긴 배우들이 배역을 맡아서 시청자와 함께 늙어갑니다. KBS, MBC 지금은 못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그 허약하기 짝이 없는, 그야말로 KBS, MBC가 제대로 보도만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권이 공영방송을 제대로 하기 위한 그 공영제를 받아들이려 하겠습니까? 그 비어있는 시간 국민TV가 할 겁니다. 미래통합 국민TV 조합원으로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오늘은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내용은 경향신문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원장이 쓴 글에서 인용한 겁니다. KBS와 MBC가 도저히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할 수 없는 그 공영방송의 기틀을 비록 이제 월화수목금 저녁 9시 1시간씩 뉴스밖에 못하고 있는 미디어통합 국민TV지만은 저희들이 해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신다면 이스트 엔드즈와 같은 그런 드라마, 이 사회의 부조리를 그대로 고발하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영원히 99%가 1%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드라마, 싸고 좋은 드라마 만들 겁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공정언론 국민TV 조합원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상단에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디어협정조약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번 지방선거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정말 양대 보수 정당 새누리당은 보수 정당이라기보다는 박근혜 체제하에서는 극우 정당화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보수 정당입니다. 노무현, 김대중 두 분의 대통령 때문에 진보적인 인사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이 정당의 뿌리는 결국은 보수 야당이었습니다. 더 이상 풀뿌리 정치를 두 개 보수 정당에게만 맡겨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바로 그 풀뿌리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직접 정치 현장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생활 정치 현장에. 제가 단식하고 있는 것도 생활 단식입니다. 어디 보름 동안 단식으로 들어가가지고 물만 먹고 소금만 먹어서 하는 단식이 아니라 매일 된장이나 조청 한 스푼씩 먹으면서 생활 속에서 하는 단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문 정치꾼이 되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정치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탄생하고 그들이 우리들의 선택을 받아야만 합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정태인 원장이 오늘 경향신문에 기고한 정당이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닿는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한 두 후보는 당선이 됐다. 출구조사부터 널찍한 폭으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기에 여느 선거처럼 바짝바짝 애가 타지도 않았다. 더구나 교육감 후보는 4%에서 40%의 지지로 기적을 빚어내며 승리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기초선거 결과가 보도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도저히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 정태인 원장이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던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마포구에 정의당 출신 오진아 씨, 그리고 구미시의 녹색당 출신 김수민 씨, 그리고 관악구의 노동당 출신 나경채 씨, 모두 현직 의원으로 한뿌리 진보정당 출신 현역 의원들이었습니다. 구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이었죠. 기초의회 의원들이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들은 빼어난 성과를 거뒀고 주민들과 한 호흡을 이뤘지만 낙선했습니다. 모두. 여기에 더해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과천의 서행원 후보, 즉 녹색당 출신입니다. 낙선했습니다. 이들이 떨어진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흔히 듣는 답은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후보 단일화를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 때문일까요? 정태인 원장의 이야기 계속 들어봅시다. 진보정당은 교과서적 정당 정치를 하는 곳이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가치와 비전, 정책에 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지역에 뿌리박으려 노력하는 정당들이다. 이들 정당은 기초선거의 정당 공천제 폐지에 반대했다. 그러나 그들의 자랑스러운 정당은 후보의 발목을 잡았다. 도대체 정당이 뭐길래? 이 의문은 꼬리를 물고 점점 부풀어 올랐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것도 이번 선거의 특징이다. 이들의 지지율은 4년 만에 평균 9.3%포인트가 올랐다. 흔히 세월호 참사의 여파라든가 후보 단일화, 그리고 혁신교육의 성과를 이유로 든다.
하지만 진보 정당들의 지지율은 모두 합쳐 10%도 되지 않는다. 내가 아는 당선 교육감들의 성향은 새정치연합이라기보다는 정의당이나 녹색당에 더 가깝다. 교육감 당선자들도 지지하는 당을 표기했다면 낙선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새정치연합 소속이거나 후보 단일화가 당선의 충분 조건인 것도 아닙니다.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속이라고 해도 박원순, 최문순 당선자 그리고 송영길, 김진표 낙선자를 비교해보면 누가 뭐래도 후자가 더 진성민주당 사람들입니다. 즉 거의 같은 조건에서도 시민들은 비민주당 인사를 더 선호한 것입니다. 친문화는 세월호 사진 속에서 치른 선거임에도 침몰하지 않은 새누리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박근혜 마케팅에 의존하고 일부 후보의 경우 네거티브에 목을 맨 것은 정상적인 정당의 행위가 아닙니다. 스스로 정당임을 포기한 그 덕분에 파국을 모면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의 배후에 갖가지 정치 혐오와 정당 불신이 도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정치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공익 또는 공공성의 내용과 그 실현 방식은 정치 그리고 그 정치 속의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정당하게 구성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가 암시하는 사회적 재난, 극심한 불평등이 불러올 경제적 위기, 핵발전소의 당면한 위험, 나아가서 한 나라를 넘어서는 생태 위기를 자동적으로 시장이 해결해 줄 일은 없습니다. 오직 정치가 희망이고 이를 위해 존재하는 근대적인 제도가 바로 정당인 겁니다. 결국은 정치가 희망이고 그 희망을 담보하는 그 기구가 바로 정당인데 왜 정당과 그리고 민의가 일치하지 않는 이 기묘함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선거에서 개인의 도덕성과 능력 매우 중요하며 이번 선거도 이것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서민적 엘리트라 해도 거대한 방향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고 합당한 정책을 수행하려 해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정치 엘리트들의 견제, 정책 형성과 실현 둘 다 정당이 해야 될 마땅할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당 저당 할 것 없이 지금 우리의 정당들은 정치를 가로막는 존재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독립지역 정당의 합법화, 비례대표제의 대폭 확대, 그리고 결선투표제 도입,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 등 부분 해법은 수없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거대한 위기와 맞서기 위해서도 현재의 정당 정치는 총체적으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 또 어떻게 이런 의문이 바로 정태인 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가위처럼 짓누르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해법으로 결국은 의식 있는 사람들이 하방, 풀뿌리로 들어가서 4년을 갈고 닦고 4년이 안 되면 8년을 갈고 닦고 8년이 안 되면 12년을 갈고 닦아서 보수정당과 그리고 현재의 제도정치에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정치를 그들의 손에 맡겨두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나마 진보적이고 계획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보수야당, 현재의 보수야당과 일정하게 손을 잡고 가는 것. 그 이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이른바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7개 광역 시도단체였나요? 여기에서 무려 13군데를 섞고 나자 교육감 선거가 잘못됐다는 등 무슨
도지사하고 러닝메이트를 해야 된다는 등, 교육감 선거를 폐지해야 된다는 등 온갖 엄해와 공격을 일삼고 있습니다. 자칭 보수, 제가 보기엔 수구 언론들이 말입니다. 오늘 경향신문에 자유기구가 노정태 씨가 기구한 검찰총장도 선거를 뽑자라는 것은 바로 그런 주장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반론합니다. 들어봅시다. 6.4 지방선거가 끝났다. 보수적인 성향들의 언론들은 일제히 교육감 직선제를 공격하고 있다.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며 4년마다 교육감이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 바뀌니 교육공무원들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등의 논리가 동원된다. 보수적인 성향의 정부에서 임명한 교육부 장관과 진보적인 교육감의 손발이 안 맞으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빠지지 않는다. 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동시에 다 틀린 말이다. 물론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감 선거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이지만 교육은 아주 장기간에 걸친 국가적 방향을 움직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결국 국민 모두가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상관없는 사람이 투표하기 때문에 교육감 직선제가 문제라고 주장하는 언론 중 그 상관없는 사람들의 교육감 투표권을 뺏는 대신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곳이 단 한 곳이라도 있었던가. 교육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국민에게는 그 과정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 그렇습니다. 뭐 상관없는 사람들이 교육감을 뽑는다고요? 50대, 60대, 뭐 50대까지는 뭐 자녀들이 혹은 뭐 어쩌고 간접적인 당사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60대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뽑는다고요? 그러면 좋아요. 뺍시다. 빼는 대신에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학생까지는 무리니까 최소한 고등학생들에게는 교육감 선거를 투표할 수 있는 그 투표권을 주자. 이런 제안이라도 해야 행평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적인 주장, 보수 교육감들이 뽑혔다면 절대 하지 않을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와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논리 또한 그렇다. 온 나라가 똑같은 유형의 사람을 붕어빵처럼 찍어내려 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국민교육 헌장을 달달 배우는 산업 역군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면 교육이 중앙의 명령에 따라야 할 이유를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교육행정의 안전성이 흔들린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안정성과 관료적 경직성은 종이 한 장 차이이며 동면의 양면이기도 하다. 4년에 한 번씩 선거로 뽑으면 적어도 직선제를 하지 않을 때보다는 내부 파벌이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불러온다. 무언가를 보수 언론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진보적일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교육감 선거의 반대 근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어떤 경향성을 발견하게 된다. 직선제로 어떤 조직의 장을 뽑으면 윗선에서 누군가가 낙점되어 내려올 때에 비해 시끌벅적하고 어찌 보면 난잡하다. 선거에 드는 비용 자체가 낭비로 보일 수도 있다. 해당 조직의 구성원들은 누가 자신들의 보스가 될지 섣불리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모든 혼돈은 결국 민주주의의 필요 요건들이다. 결국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된 교육감 진영을 갖춘 채 그들에게 학생들과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이들의 반발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을 민주화하려면 그 조직의 최종적인 책임자를 직선제로 뽑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한국의 교육은 그렇게 민주주의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됐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선거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아닌 국민 전체가 교육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 되었다는 그 점 때문입니다.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교육은 비로소 우리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때 그때만 교육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래서 우리들의 교육은 항상 백년하청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고 야 이거 정말 현재의 교육 현실 이거 교육감을 바꿈으로써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교육감 선거 투표를 함으로써 교육은 비로소 우리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게 뽑힌 교육감의 성향이 진보적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향한 진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민사회는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지켜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많은 직선제 선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가령 검찰총장을 국민 직선제로 뽑는다면 어떨까요? 국민의 표로 심판받는 검찰 조직이 과연 지금처럼 권력의 해바라기 노릇만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야심을 가진 젊은 검사라면 누가 시키기도 전에 일선에 나서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할 겁니다. 오히려 지금 정치적 야심을 가진 젊은 검사라면 박근혜에게 충성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걸 배경으로 박근혜를 지지하는 그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을 해먹겠다. 이런 사고방식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을 직선제로 뽑아서 정말 민의가 반영이 된다면 검사들 알아서 정치와 무관하게 공정한 검찰 될 겁니다. 안대희가 국민검사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검찰총장 직선제로 뽑으면 국민검사 발에 치고 넘쳐날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검찰총장, 다음번 선거에서도 재선되고 싶은 검찰총장이라면 현역 대통령의 비리까지 성의 없이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검찰의 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 6.4 지방선거가 주는 교훈이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선거가 필요합니다. 검찰총장, 경찰청장까지 선거로 뽑아야 합니다. 더 많은 권력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양되어야 합니다. 이른바 권력기관이라는 검찰의 수장은 국민이 뽑아야 마땅합니다. 여기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만 경찰청장 역시 국민이 뽑는 게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권력의 칼자루를 국민이 직접 손에 쥐는 것이 너무도 지당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맡겨놨더니 노무현 김대중한테 맡겨놨더니 그런 대로 견딜만 했는데 박근혜 이명박에게 맡겨놨더니 이건 도저히 임명제 검찰총장, 임명제 경찰청장 속에서는 국민들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다는 것 입증이 됐습니다. 다음 선거 검찰총장, 경찰청장까지 국민 직선제로 뽑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공약하는 대통령과 그런 것을 공약하는 정당에게 그 지지를 몰아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보정당 그 맹매길 다해가는 이런 진보정당을 다시 키워야 됩니다. 단지 지지해주는 것을 떠나 우리 스스로가 생활정치 현장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보정당이 활성화되면은 우리 사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 분명합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술이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최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매일 밤 9시에는 뉴스K 단체 관람도 있습니다. 섣부른 희생양 만들기로는 온 사회가 느끼고 있는 이 죄책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그룹 띵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단사고라는 이야기인데요. 한 개의 이익집단 그룹이 공유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거 문제 많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나라를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에 이봉현 경제국제 에디터를 아마 요즘 과거 저희들이 신문사에 근무할 때로 치면 아마도 부국장급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봉현 경제국제 에디터가 쓴 경제학적인 집단사고 들어보시면서 이 그룹 싱킹의 문제점 다시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법조계의 집단사고가 관심을 끌었다. 청와대도 내정 전 인사검증 과정에서 안 변호사가 5달에 16억 원어치를 수임한 사실을 알았지만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마 대법관 출신이 그 정도면 과한 것은 아니다라거나 맛있는 식당에 사람이 몰리는 것처럼 능력의 문제이지 꼭 전관예우라는 색안경을 쓰고 볼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이때부터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전관과 로펌 출신으로 짜인 청와대 민정라인의 생각은 일반인들의 기준과는 한참 떨어져 있다. 그렇습니다. 대법관 출신이 변호사를 하는데 수십억 원 벌면은 그거야 그 사람의 능력이 탁월하고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입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고 안 되는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정도 받는 거지. 그게 무슨 문제야. 맛있는 식당에 사람이 몰리는 거지. 그런 맛도 없는 식당에 그런 가가지고 비싼 돈 내고 먹으랴. 라는 사고방식을 가졌던 박근혜 정권의 민정라인. 민정라인이라는 게 뭐냐. 청와대 민정라인이 바로 인사검증을 하는 곳입니다. 청와대 민정라인에는 민정비서관을 비롯해서 그 밑에 있는 행정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검찰, 검사 혹은 판사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판사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대희 같은 사람을 사전에 알면서도 총리 후보자로 낙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집단사고. 이 집단사고는 학연, 혜련, 지연 등으로 엮인 집단이 자기들끼리 생각을 되먹임하면서 외골수로 흘러서 마침내는 바깥 세상과 동떨어진 판단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거 중국, 제국이 몰락할 때 바로 했던 황간들 집단사고 했습니다. 그저 자기들에게 권력을 주는 원천인 황제만 그 황제의 안위만을 바라면서 실제로 그 나라를 떠받치는 기둥인 민초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배려를 하지 않는 그런 사고들이 몇몇이 흘러나와서 지금 우리 사회에 이른바 1%의 집단사고를 이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위기에 상시 노출되는 저항조직의 구성원, 매우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엘리트들이 폐쇄적으로 어울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통념에 빠지게 됩니다. 바깥 바람을 쐬지 않으면 생각도 갈라파고스 섬처럼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재미있는 부분은 위기에 상시 노출되는 저항조직의 구성원 역시 자기들끼리 폐쇄적으로 어울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야말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통념에 빠지게 된다는 지적인데요. 이것은 통합진보당의 이른바 그 배후 조직으로 의심받고 있는 일부 어디 파벌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지적으로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집단사고가 꼭 법조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행위에 큰 영향을 주는 경제 전문가들, 즉 대학의 경제학자, 연구소의 연구원, 경제관료, 경제 담당 언론인들의 생각도 어느 면에서는 법조인들 못지않게 닫혀있다. 기업은 부자가 되는데 국민은 가난해지는 덫에 빠진 한국 경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분배에 대한 시각이 바뀔 때가 됐다. 임금을 올려주고 증세를 통한 재분배로 가계의 소비 여력을 늘림으로써 소비, 생산, 투자가 선순환이 되도록 하자는 제안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도 분배 문제를 더 외면하면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의 집중은 그 정도가 이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부자들에게 퍼주면은 기업들에게 퍼주면은 흘러 넘쳐서 결국은 서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도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낙수효과, 트리클다운 이펙트, 신자유주의의 그 전매 특허인 그 이론 이미 틀렸다는 것 전 세계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99%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므로써 전체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평등이야말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진정한 기림을 이제 우리의 이 불평등한 현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박근혜도 대통령 당선되기 위한 목적에서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얘기했겠습니까? 실제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국세청과 한국은행의 자료를 기초로 피케티의 방법을 적용해 2012년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 비중도를 산출해보니 45%였다. 이는 프랑스 등 유럽권이나 일본보다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이며 피케티가 위험한 예로 든 미국의 48%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을 합쳐보니까 결국은 전체 소득의 45%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먹고 들어가는 이 현실,
가장 위험하다고 피케티가 지적했던 미국의 48%에 근접하는 수치입니다. 이쯤 되면 학계나 경제부처, 국책연구소에서 분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나 제안 나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성장이 가장 좋은 분배 정책이고 그러려면 기업에 자유를 주고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는 오래된 노래만 계속 틀어댑니다.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경제 전문가들이 새로운 생각 못하는 것은 학문적 배경에 단조로운 탓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내 경제학계의 거두들, 특정 명문고, 특정 대학 동창생들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경제학계의 거두들 경기 나와서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나이가 환갑이 넘은 지금도 만나면 고등학교 때 어느 교수가 줄곧 1등을 했다, 어느 장관은 2등을 했다 라는 이야기만 절개합니다. 한심해요. 저희들도 고등학교 동창생들 모이면은 그딴 얘기합니다. 야, 고3 때 1등을 누가 했고 2등을 누가 했고, 그런 꼴보기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저는 동창회 안 나갑니다. 국내 대학과 연구소에 포진한 경제 경영학 분야 해외 박사 가운데 70% 정도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경제 관련한 기자들도 연수나 유학 기회가 생겼을 때 90% 이상 미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이런 불균형, 전부 다 미국에 편향되어 있는 이따위 사고방식, 이따위 연구 풍토, 이따위 집단 사고가 결국은 미국이 48%로 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위험한 수치에 이르자 우리도 미국 못지않게 45%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만 고집하더라도 다양한 학문적 접근법을 택하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대부분은 세계를 경영하는 대륙국가인 그 나라의 시장주의 경제학을 배워와 똑같은 이야기를 평생 되풀이합니다. 어떻게 미국의 경제 여건과 대한민국의 경제 여건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이 다 무시돼요. 평생 지가 배웠던 그거 계속 되풀이합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요, 아류가 본류보다도 더 교조적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쇠락했던 성리학을 붙들고 소중화를 자부하다가 비난하는 세계를 보지 못하고 나라를 잃은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예, 정말 뼈에 와 닿는 이야기입니다. 아류가 그 본류보다도 더 교조적이에요. 더 교조적입니다. 교조적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텍스트에 매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텍스트가 의미하는 그 맥락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채 텍스트에 매몰되는 경제학계 그뿐이겠습니까?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예요. 히든 챔피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인 독일 경영학자 헤르만 지모는 진정한 혁신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닌 이것도 저것도, 즉 either or가 아니라 볼스의 철학에서 나온다. 이것도 저것도 다 된다 는 철학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헤르만 지몬의 말처럼 새로운 생각은 바로 더그름 그리고 포용,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서로가 섞일 때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었던 경제 칼럼, 한겨레신문 이봉현 경제국제 에디터의 경제학적인 집단사고 여러분들도 읽고 한번 음매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